좀 쉬셨죠? 잠 좀 깨시고. 자, 참, 친해질만 하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뵙고 싶네들. 182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간단하게 보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것은 좀 특이한 계약인데, 가장 전형적인 게 이런 거죠. 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5억 대금으로. 그러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이건 제3자라는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가 이제 서로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매매 계약에 따르는 5억 대금은 을이 갑한테 줘야죠. 그럼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자, 그런데 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자, 별도의 약정을 하는 거죠.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을한테, 자, 이제 우리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5억 대금을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줘야 되는데 그걸 나한테 주지 말고 나중에 이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행기에 내가 병한테 5억을 줄 돈이 있으니까 당신이 직접 병한테 주시오. 그렇게 또 청약을 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뭐 그렇게 합시다 라는 약정을 하는 거죠. 약정. 특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계약인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냥 놔두면 이건 제3자라는 계약이 아니죠. 하면서 제3자를 위한 약정을 하는 거죠. 이 대금을 제3자인 병한테 주기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이런 특약을 한 것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그래요. 뭐 세상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또 현실에선 사실은 뭐 이런 것보다도 뭐 보험 계약 같은 경우 중에 뭐 제3자라는 계약이 많죠. 자, 갑이 을 보험회사하고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자, 보험금 수령자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지정해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럼 나중에 사고 나면 뭐 생명보험 같은 것들 하면은 자, 보험금은 병이 타가는 거죠. 계약은 갑이 했지만. 이런 걸 제3자라는 계약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뭐 보험 계약 같은 거 나올 일이 없으니까 맨 나오면 이 부동산 팔아서 대금을 병한테 주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맨 나오는 게. 아주 전형적인데,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는 기본만 잡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갑과 을이 그냥 매매 계약만 했을 때는 갑을 매도인, 을을 매수인 이렇게 칭하지만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을 때 갑이라는 사람을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갑이 요 대금을 자기가 아닌 병한테 주자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이런 약정을 하는데 그 약정을 요청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요약자라고 그래요. 요약자. 요약자. 그러니까 을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런 약정에 승낙을 했죠. 승낙을. 그럼 여기 승약자가 아니라 승낙의 낙을 얘기해서 낙약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역시 어렵게 느껴지죠. 왜? 안 써본 단어니까.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그 매매 계약하면서 5억 대금을 병한테 줍시다라고 요청을 한 사람, 요 요약자. 그럽시다라고 승낙을 한 사람, 낙약자 이래들 하시면 되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제3자로서 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자, 아무 관계가 없는 나중에 을한테 5억을 받게 되는 수익을 갖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수익자. 자, 이렇게 이제 명칭을 쓴다는 얘기죠.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 자, 그래서 제3자라는 계약의 개념형도 가볍게 정리를 해보세요. 1번은 뭐 크게 볼 것 아니고 2번 예컨대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갑의 아들인 뭐 병한테 지급하기로 한 약정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해서, 자, 이 경우 갑을 뭐라 한다고요? 요약자, 다른 말로 채권자라고 그러죠. 왜? 대금에 대한 거니까. 원래 대금은 갑이 받기로 돼 있죠. 채권자. 자, 을을 낙약자. 그럼 당연히 대금 5억에 대해서는 을이 어쨌든 줄 사람이니까 채무자라고 그러겠죠. 병을 제3자인 수익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얘기를 잡았고,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은 일단 관계를 따지게 되면, 그러면 갑과 을 사이 관계, 자, 이런 관계를 뭐라 하느냐 얘기인데, 자, 제3자라는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갑과 을이 한 거지 병이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요 갑, 을, 즉 요약자와 낙약사 사이의 관계를 이걸 기본 관계라고 그래요. 기본 관계. 다른 말로 이제 보상 관계라고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을병 사이는 뭐 없어요. 그냥 나중에 병이 그래요? 당신들 그런 약정했어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당신한테
병한테 5억 받겠습니다. 뭐 승낙하면 이제 을은 병한테 5억을 줘야 되고, 병은 이제 직접적으로 을하고 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5억 달러는 권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고, 뭐 이런 거니까 큰 문제 없고. 그러면 갑과 병 사이가 또 문제가 될 텐데, 왜 갑은 자기가 받을 5억을 병한테 주자고 요청을 했느냐, 요약을 했느냐 얘기죠. 그럼 병과의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 얘처럼 뭐 아들이 병이다 그러면 아들한테 증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들이 아니라 그 전에 갑이 병한테 5억을 빌린 게 있는데 5억을 갚을 그럴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5억 받아서 갚으면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돈만 보면 다 써버리니까 직접 네가 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여간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을이 병한테 지금 5억을 주라고 이 사람이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대가 관계라고 그래요. 대가 관계. 그래서 요약자와 낙약자 관계를 기본 관계 또는 다른 말로 보상 관계. 보상은 을이라는 사람은 5억을 병한테 주는 대신에 갑으로부터 건물을 받게 되니까 건물로 보상을 받죠. 그런 관계고.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 관계로 한다. 저희 교재는 여기까지만 얘기했는데 조금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요 관계하고 요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기본 관계, 보상 관계,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제3자라는 계약의 내용이 되니까 그냥 상식적으로도 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관계인 기본 관계, 보상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 제3자라는 계약 자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계약이 뭐 취소가 된다든지 무효가 됐는지 하게 되면 당연히 을은 병한테 대금 줄 이유가 없죠. 그런 얘기예요. 요게 내용이 돼서 요 기본관계, 보상관계의 하자나 흠은 제3자라는 계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교재는 여기까지는 안 써져 있는데 여러분이 뭐 써도 괜찮고,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기본서가 나오니까 다 기본서 이런 게 다 써져 있을 거예요. 그냥 기본관계, 보상관계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하다. 하지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나타나는 이 대가관계라는 것은 이건 제3자라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 내용이 아니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 관계인 대가관계가 뭔가 하자가 있거나 흠결이 있다고 해가지고 요 제3자라는 계약 자체가 무효 취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관계예요. 요 관계. 그렇게 일단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4번이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관계만 얘기하는데, 또한 이 경우 갑과 을의 관계, 갑을 요약자, 낙약자 관계를 뭘 한다고요?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를 하고, 갑과 병,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 관계, 원인 관계를 한다. 이 정도 제3자라는 계약은 정리합니다. 그래서 183페이지 넘어가세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뭘 보셨냐면 계약의 효력을 보신 거예요. 계약의 효력. 그래서 계약 효력 중에 특히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이행기에 상대방이 안 주면 나도 못 줘, 네가 줄 때까지 못 줘라고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 양채무 중에 한쪽의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가능한 후발적 불능이 됐어요. 이랬을 때 상대방의 채무도 같이 없어지느냐 그대로 남아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걸 우리가 우연부담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제3자라는 계약, 특이한 계약의 효력을 보셨어요. 그럼 마지막 이제 계약 소멸하는 걸 봐야죠. 그 계약 소멸이 대표적인 게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나오죠. 그러면 계약 해제라는 것은, 해지는 시험 문제 잘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약 해제 중심으로 나오고, 계약 해제는 거의 매번 나와요. 매번. 올해도 2문제 나오고 작년에도 2문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잡아야 될 부분이죠. 그럼 해제가 무슨 뜻인지 가볍게 의의를 읽어보시면, 01번 계약 해제에 의해서 계약의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그러니까 일단 계약은 효력이 유효하게 성립됐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일정한 요건 하에, 체크해보죠.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이것도 법률행위란 얘기죠. 법률행위 중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그랬으니까 단독행위가 되겠네요. 해제는.
자, 그래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 체크하시고 그 옆에나 위에다가 단독행위다. 즉 해제는 단독행위예요, 기본적으로. 자, 이 표시에 의해서 소급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체크.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계약이, 자, 원래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었는데 해제를 하게 되면, 누가 일방적으로 해제를 하면 소급적으로 처음부터 그 계약이 소멸돼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만드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그래요. 해제. 그럼 여기서 이제 취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셨는데, 사실 해제하고 취소는 이제 다르죠. 근데 비슷합니다. 그냥 듣고 계세요. 뭐 막 쓰고 할 필요는 없고, 자꾸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게 되면 정신이 없으니까. 자, 해제는 계약이 유효인데 이걸 일방의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자,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법률행위 취소도, 자, 취소도 우리가 맨 앞쪽에서 이제 무효 취소할 때 취소 배우셨죠? 취소는 역시 법률행위가 유효, 무효, 유효. 뭐 자세히 비교하려면 하나하나 비교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할 필요는 없어요. 법률행위 유효, 여기도 계약이 유효. 자, 유효인데 역시 여기도 일방적 의사표시로 난쪽이, 자, 이것도 소급적으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무효화시키는 거. 야, 그럼 그게 그거지 뭘 이게 다른 거냐? 법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이제 봐가지고 다르면 아주 다른 걸로 보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용어들을 막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해제하고 취소는 중요하니까 좀 구별은 하셔야 돼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여기에 있죠. 해제는 계약에서만 문제가 돼요. 계약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해제 파트를 우리가 민법 총칙인 법률행위 할 때 해제를 안 배우고 계약법 들어와서 해제를 배우시죠. 근데 우리가 취소는 맨 앞에부터 배우셨지. 그 맨 앞에부터 배웠다는 것은 취소는 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 있어서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계약을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행위를 했다가도 취소할 수 있고,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용되는 게, 해제는 계약에서만 해제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취소는 계약이든 단독행위든 무슨 행위든 하여간 법률행위가 뭔가 문제됐을 때는 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이, 차이점 하나만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 해제는 사유가 있어야 되겠죠. 해제 사유. 자, 해제 사유는 이거 후발적이에요, 이거는. 자꾸 들어가면 이거 어지러운데. 그냥 천천히 들으세요, 그냥. 후발적이면서 요 해제 사유는 두 가지로 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당사자가 약정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취소는, 자, 앞쪽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보셨는데, 취소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양쪽 다 공통적인 것은, 자, 단독행위라는 건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일방적으로 어쨌든 처음부터 계약이나 법률행위를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없앨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 사유는 그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사유를 가지고 하는데, 그 계약한 후에 나타나는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을 수도 있고 당사자 약정할 수도 있는데, 취소 사유는 이건 원시적이에요. 즉 법률행위 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법률행위 할 때부터 하면서 이건 법에만 정해져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항상 법에 정해져 있는 걸 법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것처럼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것은 딱 법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했다든지, 법률행위 할 때부터 제한 능력자,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해서 법률행위 했다든지,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해서, 그 다음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경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근데 해제는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계약할 때 정상인이었고 착오나 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계약하고 난 다음에 뭔가 법에서 정해진 사유나 자기네들이 약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너무 이쪽에 치중하지만 뭐 그런 건가 보다, 뭐 다른가 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세요. 기본서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비교해 주는데,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해제와 취소를 비교하는 것으로 맞는 것들 이런 거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좀 다르다. 다만 이제 해제를 물어보거나 또는 취소를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자, 그래서 해제하고 취소는 그냥 요 정도까지 뭐 정리를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해제를 배우시니까, 자, 해제에 대해서만 이제 설명을 들어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이거는 저 지울게요. 뭐 못 쓰신 분들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다르다,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제는 다시 틀을 잡아보죠. 해제라는 것은 일단 모든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계약에 있어서만. 자, 일단 계약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해야 돼요, 정상. 해제는. 그러니까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다 된 거예요. 이걸 나중에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계약을 처음부터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우리가 계약은 계약 체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제해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만들어지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사유가 있어야 돼요. 해제 사유가. 자, 해제 사유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항상 일방의 의사표시로 뭔가 달라진다. 자,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그러면 앞쪽에서 법률행위 할 때 법률행위 종류를 뭐 여러 가지 나누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법률행위는 단독행위와 의사표시, 그것만 정리해 드렸죠. 단독행위는 일방의 의사표시로만 뭔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단독행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제도 일방이 정상적으로 법률행위 계약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일방이 해제를 해서 그 계약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니까, 자, 그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해제권은 결국 뭔가 사유가 있으니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해제 사유를 다른 말로 해제권의 발생 사유 이렇게 얘기해요. 원인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취소도 당연히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독행위니까 일방이 그냥 취소하겠다 그러면 취소가 돼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이 있어야 된다. 자, 해제 사유나 해제권 발생 사유는 같은 얘기다. 그러면 이런 사유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실 거고, 그 사유가 계약한 이후에 뭔가 발생이 됐다면, 자, 누군가는 이제 해제권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해제권 가진 사람은 그 해제권을 행사를 해야 그게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제권 행사하든 안 하든 그건 해제권 가진 사람의 마음이죠. 그럼 어쨌든 해제권 행사하는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이 해제권 행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해제한다 그러는 거예요. 해제. 자, 해제의 의사표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법은 천천히 가서 검토를 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해제는 일단 계약은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성립이 됐다가 나중에 법에서 정해진 사유나 당사자가 약정한 사유인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사유가 발생되면, 그럼 누군가가 일방은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제권을 행사를 한다는 것이 나 해제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하는 거겠죠. 예. 자,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그럼 항상 맨 마지막으로는 효과를 물어보게 돼요. 그럼 해제했으니까 해제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런 구조로 계약의 해제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맨 먼저 볼게, 해제권 발생 사유. 어떻게 해제권, 즉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느냐.
두 번째, 그럼 발생된 해제권은 어떻게 행사하느냐?